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료 해석 첫 번째 시간이에요. 기본 이론 및 문제풀이.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NCS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성검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이런 시험을 처음 준비해 보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 첫 시간 어떤 유형인지 좀 살펴보고 이런 유형들을 풀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재를 보시면 먼저 이 수리 영역, NCS 수리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바로 자료 해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NCS 수리 영역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출제를 안 하는 기업들 뭐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다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을 지원을 하신다면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고, 응용 수리랑 자료 해석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영역 같은 경우에는 P셋형, 모듈형, 피드형 이런 정도로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P셋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전형적인 적성검사형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모듈형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암기 과목, 학습 모듈에 나와 있는 어떤 이론형 문제 풀이 이런 것들이 모듈형이 되고, 피드형은 두 개가 섞여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형 구분을 하는데, 수리 같은 경우에는 P셋형으로 출제를 하든 모듈형으로 출제를 하든 가리지 않고 거의 응용수리랑 자료 해석으로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드물게 모듈형, 학습 모듈, 수리 영역도 학습 모듈이 있겠죠. 학습 모듈에 나와 있는 모듈 이론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응용수리랑 자료 해석으로 다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P셋형으로 출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료 해석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한데, 그것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료 해석이랑 그냥 응용 수리로 생각하면 되는데, 출제 비중은 자료 해석이 보통은 응용 수리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료 해석은 뭐냐면 좀 이따 이제 유형을 보게 될 텐데, 예제 문제를 볼 텐데, 어떤 주어진 자료, 보통 표나 그래프, 많은 숫자들이 들어있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자료가 주어지겠죠. 그럼 그런 자료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자료에 있는 숫자들을 해석을 하고 자료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계산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다면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계산을 수행하면 되는 형태가 자료 해석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사칙연산, 계산이라고 해봤자 뭐 엄청난 미분적분 이런 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칙연산을 여러분들 빠르게 수행을 하면 되는, 보통은 분수 계산이 가장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계산들을 빠르게 수행을 하면 되는 파트가 자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자료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요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필요한 능력들을. 먼저 표에 주어진 내용을 보고 표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표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항목들이 주어져서 만약에 보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내가 표의 어느 부분을 보면 되겠다, 혹은 표가 여러 개 주어진다면 어떤 표를 보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보기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어떤 계산을 해라 이런 보기가 나와 있으면 그 계산을 정확하게, 사실 아주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필요한 만큼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만 수리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표 해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소위 우리가 양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료 해석은 뭐 아주 참신한 보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보기들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문제를 쭉 많이 풀어보면서 이런 보기들 어떤 식으로 과거에 했었다 기억을 하면서 빠르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은 특히 어렵겠죠. 우리가 현실에서 계산을 우리 머리를 써서 할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계산에 있어서 조금 처음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계산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지를요.
되죠? 그래서 수리형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셋 모듈이 크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자료에서 그럼 어떤 유형이냐? 대표적인 유형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천천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는 순서는 처음에는 제목은 봐줘야 되겠죠? 제목은 보는데 보통 이 앞부분부터 보는 게 아니라 자료 해석은 맨 뒤를 일단 보시면 돼요. 보통은 옳은 거 고르거나 혹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맨 뒤에 봤을 때 옳은 거 골라라,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앞에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읽을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옳은 거 혹은 옳지 않은 거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것만 확인하고 바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뭔가 설명이 주어져 있다, 뭐에 대해서 구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주어져 있다면 그때는 문제도 당연히 읽어줘야 되겠죠. 먼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먼저 좀 알면 좋을 테니까. 그 다음에는 표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표의 제목, 표든 그래프든 제목이 항상 같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확인을 해야지 내가 이 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특히나 표가 여러 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제목을 정확하게 내가 체크를 잘 해야만, 안쪽에 당연히 항목들도 체크를 하겠지만 제목을 잘 체크를 해야만 보기를 봤을 때 어떤 표를 확인하면 되겠다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단위를 봐줘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옆에 단위가 빠져 있는데 지수 자료이기 때문에 보통은 요 표의 오른쪽 위에 단위가 같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이 단위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표의 내용을 보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숫자는 지금 굉장히 소수점, 좋지 않은 숫자들이 나와 있겠죠. 얘들은 지금 봐봤자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먼저 가로축, 세로축 이 양쪽 축을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문제들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한쪽 축, 가로든 세로든 한쪽 축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는 연도의 흐름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거고, 다른 쪽 축은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축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져 있다면, 지금 여기서는 글자가 좀 작은데 여기서는 지수에 대한 설명, 지수가 뭐냐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들은 문제를 푸는데 필요 없는 정보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당연히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까지도 이해한 상태로 보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지수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특정 시점의 물가를 100이라고 놨을 때 서로 다른 시점의 물가를 상대적인 수치로 표현한 게 물가지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2015년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5년의 물가를 전부 다 100으로 놓고, 그래서 모든 항목이 다 100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시점의 물가를 이렇게 상대적인 수치로, 그럼 100보다 커졌으면 물가가 오른 거고 100보다 낮아졌으면 물가가 내려갔다고 보긴 좀 그렇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는 거니까 어쨌거나 13년에서 15년을 갈 때는 물가가 올라갔다, 여전히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수치로 나타낸 것이 지수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표의 내용은 이해가 된 거고,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1번은 오락문화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읽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주어가 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죠? 오락문화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뭐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표에 주어진 자료예요. 오락문화 항목이 있으니까 이 1번 보기는 뭐 어떤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표에 있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보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형으로 주어지게 될 텐데 보통 선지형은 1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다 뭐 복잡한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부 보기들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표에 있는 숫자들을 확인만 하면 되는, 눈으로 이런 건 쭉 보면서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런 보기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실수만 안 하면 사실 틀릴 일이 없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들이 쭉 보면서 감소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 돼요. 그럼 계속 감소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증가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증가를 했다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1번 같은 보기는 틀렸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장 우선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보기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2017년 의류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약 34% 증가하였다. 그러니까 2007년에 비해서 2017년에 의류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표에는 2007년과 2017년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숫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증가했냐, 지수값이. 이 증가율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증가율 계산이 계산에서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우리가 계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 숫자들은 사실은 복잡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차피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보기 5개가 있다고 친다면, 오지선다라고 본다면 모든 보기를 다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5개 중에 4개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답인지 정답을 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답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해 보이는 보기가 있다면 그런 보기는 일단 넘어가고 다른 보기부터 확인하는 것도 시간 절약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보면 2013년 식료품에 대한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 역시나 증가율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 2번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뭐 식료품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2013년 뭐 5% 이상 증가했는지 이걸 계산해야 된다면 2번이랑 똑같이 약간 증가율을 계산해야 되는 복잡해 보이는 보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산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보기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전년 대비 5% 이상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표에 주어진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년 단위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2013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하죠? 2012년에 비해서 13년에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표에서는 12년도의 값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중간에 상상을 해서 평균적으로 증가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표에 없으면 모르는 거죠. 따라서 2012년도의 값을 알아야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보기인데 이 주어진 표에서는 2012년도의 값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기는 계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보기가 되는 거죠. 알 수 없으면 옳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면 계산하지 않더라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보기를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모든 보기가 전부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보기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함정 보기가 되겠죠.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계속 이제 머리를 싸매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어진 내용을 보고 계산할 수 없는 보기다라는 것도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번도 틀렸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2009년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2017년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량이 가장 적은 항목은 교통이다.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역시나 2009년과 2017년을 비교하는 건데, 앞에서는 증가율, 비율을 물어봤어요. 비율은 아무래도 계산이 조금 더 불편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그냥 차이를 물어본 거니까 뺄셈이잖아요. 그래서 숫자 이렇게 조금 안 좋더라도 뺄셈은 우리가 그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을 약간 해야 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곱셈이나 나눗셈보다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빠르게 잘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2009년과 2017년 변화량, 이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되는 거고, 교통인지 물어봤으니까 교통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숫자가 이렇게만 나와 있어도 어떻게 돼요? 물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뺄셈이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숫자 이 정도만 되어 있어도 정확하게 빼는 거는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이제 뒤쪽에 어떤 계산을 하든 다 마찬가지인데, 자료 해석은 계산이 가장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료 해석에서 요구되는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계산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계산은 어차피 계산기가 할 거야. 근데 우리한테 이런 문제를 내고 내용들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런 정확한 계산을 완벽하게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취업하면 이런 비슷한 표들 많이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표를 봤을 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숫자 감각, 느낌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답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모든 계산의 가장 큰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그냥 반올림했다고 생각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95.7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1.3. 요 뺄셈은 그래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죠? 둘의 차이가 5.6.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이 5.6보다 차이가 더 적은 걸 찾으면 돼요. 이건 역시나 항목들 라인별로, 그러니까 같은 항목 내에서 2009년과 2017년의 차이가 더 적은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눈으로 빠르게 이제 빼보면서 차이가 좀 작아 보이는 애를 찾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바로 밑에 오랑 문화가 눈에 띄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으면 증가했든 작아졌든 어쨌거나 차이만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차이의 절대값만. 그래서 오랑 문화는 줄어들었지만 어쨌거나 차이는 조금 작아 보이니까 얘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로 해본다면 105.7, 그 다음에 100.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둘의 차이는 5.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교통보다 오락문화의 변화량이 더 적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적은 게 교통이 아니니까 4번도 틀렸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만약에 확인을 한다면 2번 보기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2번이 답이라고 하더라도요. 근데 여기서는 5번을 보면 5번 어떻게 돼요? 2011년에 총지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은 90 미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평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가 총지수를 제외한, 총지수는 빼고 이렇게 나머지 6개의 평균을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평균이라고 하면 이렇게 숫자 6개 더해서 나누기 6 하면 되는데 숫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울 거고, 얘는 뭐 반올림해서 여기서는 첫째 자리까지만 생각하더라도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1의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생각해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6개를 다 더해서 나누는 거는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딱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조금 복잡해 보인다, 계산이.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앞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번과 5번은 이 문제에서 둘 다 복잡한 계산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시면 둘 다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보기가 되는 거고, 그런 계산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앞으로 쭉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만 간단하게 드리자면 여기서는 2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증가율을 계산해 볼게요. 증가율.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숫자로 생각해 보면 100에서 110이 됐어요. 증가율 어떻게 계산하죠? 증가율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얼마나 커졌냐. 10이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증가율은 항상 요 이전 값이 얼마였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100에서 10이 커져서 110이 되는 거랑 1000에서 10이 커져서 1010이 되는 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증가율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수치는 원래 얼마였냐 이거랑 얼마나 커졌냐 이거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증가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증가율은 단순하게 그냥 이 두 개를 그대로 활용해서 원래 100이었는데 10만큼 커졌다. 이게 증가율이 되는 거고 얘는 퍼센트로 표현하면 10%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이게 이제 증가율 계산하는 식입니다. 항상 이전 값, 원래 값 분의 둘의 차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럼 의류를 가지고 똑같이 대입해 본다면 여기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더라도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반올림 했다고 치고 1의 자리에서 1의 자리까지만 계산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7, 103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증가율 어떻게 되냐면 위쪽에다 한번 써보면 분모에는 이전 값 77에서 103이 된 거니까 77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어떻게 되냐면 둘의 차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게 들어오면 돼요. 얼마나 변했냐면 26이 변했겠죠. 그럼 77분의 26 요게 비율이 얼마냐 이걸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거 지금 하기에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하기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푸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푸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분수 계산을 하다 보면 꼭 주어진 숫자들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분수들 비율을 어느 정도 외워놓고 있으면 계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약 34%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주요 비율들을 외워놓고 있으면 이 34%를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33.3이 떠올라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77분의 26이랑 3분의 1을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차이가 좀 크면은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분자를 똑같이 맞춰주면 분모 분자에 같은 숫자를 곱해도 분수값이 유지가 될 테니까 분모 분자에 26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78분의 26 이렇게 되겠죠. 근데 77분의 26과 78분의 26은 어떻게 돼요? 물론 조금 차이 나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이 정도 느낌으로 일단은 여기서는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거의 같겠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77분의 26이 약 34%가 되겠다. 2번이 그래서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계산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렇게 분수의 비율들을 미리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이렇게 근처에 있는 숫자가 나왔을 때 어차피 우리는 대충 할 거기 때문에 꼭 정확한 비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처에 비슷한 숫자가 나와 있을 때 이렇게 그냥 갖다 붙여서 편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 해석 유형의 거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자료의 형태. 여기서는 표로 주어져 있지만 뭐 표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래프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래프는 또 다양한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숫자들만 바뀌면서 비슷한 보기들을 계속해서 계산 연습을 하면서 풀이하게 되는 것이 자료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계산들, 주요 계산들별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를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푸는 순서 한 번만 체크를 해보면 먼저 표의 제목을 확인하고 문제를 읽은 다음에 옳은 거 혹은 옳지 않은 거면 바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문제를 먼저 읽은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의 제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이해를 하고 어떤 자료가 주어진 건지, 표 안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숫자들을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를 보고 가로축, 세로축을 확인하고 추가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보통은 옳은 건 아니면은 옳지 않은 걸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보통 가끔씩 물어보는 게 뒤에서부터 푸는 게 유리하냐, 4, 5번에 답이 많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뭐 모의고사 하나를 풀었는데 우연히 그럴 수는 있더라도 반드시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숫자 확인만 하면 되는 보기인지 혹은 계산이 필요한지 혹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 빠르게 보기를 확인하면서 체크하면서 순차적으로 쭉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 통계 이론부터 이제 좀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통계값과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예시에서도 평균이 90 미만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평균 계산하는 보기들 혹은 문제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럼 평균들을 계산을 할 때 평균의 정의는 뭐야? 평균의 정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라면, 앞에 예제 문제에서라면 숫자 6개 더해서 나누기 6 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려고 본다면 숫자가 아무래도 좀 앞에 있는 숫자 뭐 90, 100 요 정도 숫자만 된다고 하더라도 6개 더해서 나누기 6 하는 거는 조금 번거롭단 말이죠. 시간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균과 관련된 보기들을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가평균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숫자를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평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조금 더 복잡한 숫자로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조금 더 간단한 숫자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세 과목 시험을 봤는데 세 과목을 50점, 60점, 70점, 공간이 약간 애매한데 50점, 60점, 70점 요 위쪽에다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세 과목 시험을 봐서 이때의 평균은 쉽게 계산 가능하겠죠. 평이라고만 적어보면 평균은 60점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평균 60점에 대해서 또 편차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편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각각의 값들, 내 한 과목, 세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이 과목 하나하나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냐, 그게 편차예요. 그래서 이제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하나하나의 값들, 과목 하나하나의 점수, 이거를 여기서는 자료값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료값이라고 한다면 하나하나의 자료값에서 평균을 빼주면 그게 편차가 됩니다. 그러면 50의 편차는 어떻게 됐어요? 50에서 60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60의 편차는 0, 70의 편차는 10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편차는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편차의 합은 반드시 0이 된다. 평균에 대해서 편차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편차의 합은 0이 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냐면, 평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들이 나와 있으면 여러 개의 숫자들의 그대로 그냥 그야말로 평균적인 위치, 그게 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편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평균에 대해서 각각의 값들이 얼마나 벌어져 있냐, 거리의 느낌, 그죠?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편차라고 했어요. 그럼 편차를 다 더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벌어져 있는 정도를 다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더하면 말 그대로 평균적인 위치에 오게 되겠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편차의 합이 0이 된다의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평균과 편차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가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가짜로 임의로 잡은 평균, 그게 가평균이에요. 가평균을 잡는 기준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원하는 숫자 아무렇게나 잡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계산하기 편한 숫자로 대입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평균을 여기서는 가라고만 적어보면 제가 50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가평균을 50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편차를 똑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가평균에 대해서. 역시 편차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럼 가평균에 대한 편차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번엔 편차가 0, 10, 2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편차의 합이 0이 안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편차의 합이 0이 아니니까 이 가평균 50은 진짜 평균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가평균을 약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평균을 약간 조정을 해서 편차의 합이 0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우리가 평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과 가평균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식이 돼요. 대입해보면 숫자들을 대입해보면 가평균, 평균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평균은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보면 제가 지금 가평균 50으로 잡았어요. 50으로 잡았을 때 가평균에다가 요 자료값 빼기 가평균이 편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편차의 합을 더해주면 되는데 요 시그마가 편차를 다 더했다 이런 의미겠죠? 시그마가 이제 다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편차의 합을 계산을 하면 돼. 그러면 0과 10과 20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편차의 합을 가평균에다가 더하면 되는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평균을 낼 때처럼 똑같이 이 자료값의 수로, 자료의 수로 나눠서 더해주면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시에서는 제가 세 과목의 평균이었으니까 똑같이 3으로 나눠서 전체 0이랑 10이랑 20 더하면 30이잖아요. 30을 3으로 나누면 10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 60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과 가평균의 관계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이 얼마 이상이다 이하다 이런 보기들을 풀이를 할 때는 그 특정 값, 보기에 나와 있는 특정 값을 그러면 가평균으로 놓고 그 가평균에 대한 편차의 합을 계산을 해줌으로써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정확한 평균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 보기에서만 보더라도 정확한 평균을 계산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인지 미만인지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기들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편차의 합을 굳이 정확하게 체크를 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평균이 그 특정 값보다 크냐 작냐 이것만 확인을 할 때는 편차의 합을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편차의 합의 부호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차의 합이 0보다 큰 상황이라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0이라면 그건 그냥 평균이란 얘기니까 그 경우는 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편차의 합이 0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균은 가평균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주는 값인데 이게 편차의 합이에요. 편차의 합이 0보다 크면 0보다 큰 어떤 숫자를 더해주는 거죠. 그럼 이때는 평균이 가평균보다 더 커지겠죠? 가평균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준 게 평균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로 편차의 합이 0보다 작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편차의 합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은 가평균에다가 편차의 합을 더한 건데 물론 자료의 수로 나누지만 어쨌거나 더하는 건데 편차의 합이 0보다 작으면 음수를 더하라는 얘기는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 평균에서 어떤 값을 뺀 게 가평균에서 어떤 값을 뺀 게 평균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평균이 가평균보다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값 이상이다, 이하다 이런 보기들이 출제가 된다면 그런 보기들이 가장 일반적인 보기가 될 텐데 그런 보기들은 그 특정 값을 값평균으로 놓고 편차의 합을 계산을 해서 편차의 합의 부호만 체크하면 옳은 보기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앞에 예제로 넘어와서 이 5번 보기를 이제는 좀 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알았으면 체크를 해보면 이때는 값평균을 그러면 90으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값평균 90에 대한 편차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때도 아주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부호만 체크를 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니까 반올림했다고 치고 1의 자리까지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옆에다가 그냥 반올림한 숫자 적어주면 지금은 처음이니까 적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계산이 연습이 되시면 나중에는 반올림한 숫자는 안 적고 그냥 편차만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적어보면 반올림한 숫자 65, 88, 107, 103, 9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 편차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편이라고 적어보면 편차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빼면 되겠죠. 그럼 93의 편차는 3이 될 거고 65의 편차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됐죠. 마이너스 25. 65에서 90을 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7, 13, 9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편차를 다 더하면 됩니다. 얘들을 쭉 다 더하면 돼요. 네, 역시나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0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 덧셈이니까 편차의 합이 더해보면 0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되겠죠. 마이너스가 진짜 두 개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두 개 더해봤자 마이너스 27이고 플러스는 큰 거 두 개만 더해도 플러스 30이니까 다 더하면 0보다 클 겁니다. 그럼 편차의 합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평균은 값평균에다가 편차의 합을 더한 거였어요. n으로 나눠서. 네, 편차의 합이 0보다 크면 어떤 숫자를 어쨌거나 값평균에다가 더해줘야지 평균이 되는 거니까 평균은 90 이상이 되겠죠. 90이 넘겠죠 반드시. 그럼 90 미만이다. 틀렸다라는 것을 역시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값 이상이냐 미만이냐 요거는 이렇게 부호만 체크를 하면 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값평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값평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응용 수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 이쪽에서도 계산하는 표가 주어지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풀이를 할 때도 역시나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해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천천히 복습하면서 꼭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보시길 바래요. 됐죠? 넘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값평균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중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평균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가 방금 한 값평균이고 두 번째가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 그대로 각각의 값에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거. 이게 가중치를 고려해서 계산한 평균, 쉽게 얘기해서 그게 값평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평균은 그냥 숫자 4개 더해서 나누기 4.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평균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산술 평균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가중치를 고려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공고를 봤더니 의사소통 수리가 30%, 문제 해결 자원 관리가 20%로 반영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으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의사소통 수리가 문제 해결 자원 관리보다 조금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가중치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이 말 그대로 가중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가중평균과 관련해서 활용하는 내용은 약간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보통 응용수리의 소금물 농도 계산하는 문제에서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거는 가중치를 가지고 평균을 가중평균 값을 빠르게 계산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거든요. 가중평균에서는. 근데 그걸 설명하기 가장 편한 내용이 소금물 문제예요. 그래서 소금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소금물을 섞는 상황은 우리가 잘 없을 거기 때문에 소금물과 비슷한데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해본 좀 이해하기 편한 내용 뭐가 있냐면 맥주랑 소주를 섞어서 소맥을 만드는 상황 이 상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편의상 5도짜리 맥주랑 15도짜리 소주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둘을 섞어서 소맥을 만든다. 그러면 일단 소맥의 도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맥의 도수는 맥주에다가 소주 탄 거니까 맥주보다 높겠죠. 그리고 소주에다가 맥주 탄 거니까 소주보다는 낮겠죠. 도수가. 그러니까 맥주랑 소주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맥주와 소주의 도수의 평균 이게 소맥의 도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둘 사이에 어느 위치. 근데 이때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숫자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맥의 도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평균값이 될 텐데 이 소맥의 도수는 단순히 소주랑 맥주의 도수만 안다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둘을 섞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배워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섞는 비율이 가중치가 될 거고, 그죠? 비율에 따라서 바뀌는 소주와 맥주, 소맥의 도수, 이게 가중평균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중평균 값은 섞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첫 번째 상황은 그냥 계산이 편하게 100씩 섞었다. 그러니까 그냥 반반 섞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소맥의 도수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직관적으로 반반 섞었으면 소맥의 도수는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5도짜리 맥주랑 15도짜리 소주를 섞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요? 맥주는 200, 소주는 1g만 섞는다는 얘기. 이렇게 섞으면 소맥의 도수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술을 좀 즐기시는 분들은 소맥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상 섞은 비율이 거의 그냥 맥주에다가 소주를 흘린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맥주에 가까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소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도수도 어떻게 돼요? 도수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물론 맥주에다 소주를 조금이라도 탔으니까 약간 올라가겠죠. 근데 아주 미세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도수는 5도에 근접하게 될 거예요. 요게 가중평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딱 뭐 반비례 관계 그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요 내용을 먼저 좀 이해를 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내용은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번엔 똑같이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5도짜리 맥주랑 15도짜리 소주를 섞는데 어떻게 섞냐면 적당한 비율로 적당하게 7대 3으로 섞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700g, 300g. 그럼 이때는 7대 3으로 섞었으니까 이 절대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섞는 비율이 중요한 거죠. 7대 3으로 섞었으니까 이때는 소맥의 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앞에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10도보다는 어떻게 돼요? 10도보다는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맥주를 많이 탔으니까. 반반 탔을 때 10도였는데 맥주를 많이 탔으니까 10도보다는 낮아질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낮아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위치에 그러면 소맥의 도수가 결정이 됐다. 그럼 이 위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맥주까지의 거리 그리고 소주까지의 거리 이 둘까지의 거리가 이 가중치랑 반대 3대 7이 되는 위치에 이 소맥의 도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이 위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를 10등분해서 3과 7로 나눠야 되니까 10등분해서 3과 7로 분배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전체 길이가 10이니까 10을 10등분하면 5에서 15까지니까 10이죠. 전체 길이를 10등분하면 1짜리 10개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1짜리를 셋, 1짜리를 7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소맥의 도수 8도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소주, 맥주 이것도 일종의 알코올을 탔지만 그죠? 그냥 뭐 소금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니까 비싸게. 요게 우리가 소금물에서 활용하는 가중 평균의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중치의 비율과 거리의 비율이 이렇게 반대가 된다. 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처럼 이렇게 뭐 가중치 표로 주어져 있는 상황도 우리가 가중평균 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보통 가중평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가중치랑 거리의 비율이 반대가 된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중평균은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값들이 있으면 이 값들을 크기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제일 중앙에 있는 거. 그게 중앙값이 돼요. 그래서 이런 중앙값을 언제 많이 쓰냐면 평균이 별로 의미가 없을 때. 요새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소득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평균 소득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인터넷 같은 데서도 이런 평균 소득 이런 거는 보면은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근데 왜 그러냐면 얘네가 뭐 사기를 친 게 아니라 그죠? 평균을 이상하게 낸 게 아니라 일부 굉장히 높은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집어넣고 평균을 내면 그런 이제 소수의 인원들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현실과는 약간 맞지 않는 수치들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그죠? 그런 이제 또 얘기가 많아서 요즘은 그러면 소득을 얘기할 때 평균 소득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뭘 많이 쓰냐면 중위소득이라는 걸 많이 쓰죠.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중앙값이 되는 거죠. 소득을 쭉 나열했을 때 크기 순으로 제일 중간에 있는 사람, 상위 50% 쉽게 얘기해서 그 수치를 보통 많이 활용합니다. 평균보다는 좀 작겠죠. 일반적으로는 평균이 소득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평균이 올라가면 조금 그 평균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좀 활용하기에는 의미가 없다.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게 이런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평균의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앙값은 단순해요. 그냥 크기수 세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크기수 나열해서 제일 중앙에 있는 거 찾으면 되는데 이제 숫자가 이렇게 홀수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항이 5개 있다. 숫자가 5개 있으면 얘는 정확히 중간이 존재하죠. 그럼 얘가 그냥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숫자가 짝수에 있다. 짝수에 있을 때는 제일 중간, 정확히 중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2개 더해서 나누기 2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수의 평균으로 계산을 한다. 350과 500을 더해서 얘를
나누기 2를 하면 된다. 425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중앙값은 말 그대로 중간에 위치한 숫자, 크기수는 나열했을 때가 되는 거고, 홀수계에 있을 때는 숫자가 이때는 정확히 중간 위치하니까 그냥 그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고, 숫자가 짝수계에 있을 때는 정확히 중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두 개 나누기 2 하는 거다. 더해서 그게 중앙값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은 역시 그냥 제일 빈도가 높은 수, 이렇게 말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역시나 구하는 방법은 세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연령별로 쭉 나와 있으면 연령이 제일 많은 숫자가 뭐냐? 가장 빈번한 동갑이 가장 많은 나이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죠? 세서 그냥 제일 많은 걸 찾는 수밖에 없다. 그죠? 최빈값은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숫자 28이 예를 들어 3개 있는데 29도 3개 있고 30도 3개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걔네가 다 최빈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값이나 최빈값은 직접 세는 수밖에 없고, 크기순으로, 혹은 그냥 숫자들을 다 세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고 그냥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편하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그럼 넘어가서 예제 1번,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2010에서 2014년 동안 2월 전력 거래량의 평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평균을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보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얼마 이상이다, 이하다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가평균을 활용하면 되겠죠. 근데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값을 그냥 가평균 잡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평균 구해라 이러면 어때요? 이때는 그냥 내가 임의로 가평균을 잡아주면 되겠죠. 숫자를 좀 보시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좀 계산 편해 보이는 숫자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월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숫자 5개, 그죠? 이렇게 5개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보고 어느 게 괜찮겠다. 보통은 좀 중간 정도에 있는, 계산하기 편한 숫자, 중간 정도에 있는 딱 떨어지는 숫자가 보통은 편해요. 그래서 보기를 아니면 참고를 해보더라도 뭐 한 37,000에서 38,000 사이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저는 38,000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가평균. 가라고만 써보면 가평균을 38,000으로 잡아볼게요. 그럼 이 값들에 대해서 편차 계산할 수 있겠죠? 편차는 표에다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나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만 할 건데, 앞에 3자리까지만 끊어서 100의 자리까지만 할 건데, 이번에는 반올림한 값 안 적고 그냥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 2010년부터 편차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8,000에 대한 편차, 반올림하면 34,500이죠. 그럼 이 값에서 평균, 가평균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3,500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011년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00. 그 다음에 2012년은 2,700. 그 다음에 2013년은 그냥 300 정도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2014년은 1,50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편차의 합까지 구해줘야 될 거예요. 편차의 합은 계산해보면, 편차의 합 계산할 때는 보통 이제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끼리 이렇게 계산해서 총합을 더하는 게 보통 편합니다. 마이너스는 다 더하면 5,100이고 플러스는 다 더하면 4,5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 최종적인 편차는 마이너스 600이 되겠어요. 그럼 600만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38,000에서 편차합을 더하는 건데 편차합이 마이너스 600이 나왔으니까 600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빼는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할 때처럼 지금 여기서는 5개의 평균이니까 이 자료의 수 5로 나눠서 빼주면 평균이 계산되겠죠. 그럼 계산 결과 약분하면 120이니까 37,88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보기에서 찾으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당연히 없어요. 우리는 대략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제일 가까이에 있는 숫자를 답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답이 그래서 3번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평균의 성질을 활용해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에 따라서 혹시 이 계산도 안 편하다, 되게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요령 이런 걸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료 해석에서 혹은 문제 해결 자원 관리에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반드시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숫자들 계산하는 거 불편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산 연습을 꼭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재도 보면 뒤쪽에 뭐 데일리 연습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매일매일 그래서 이런 계산은 기본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기들은 갑자기 뭐 어느 날 깨달음을 얻어서 확 잘해지고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그죠? 매일매일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해야만 긴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실력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여러분들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넘어갑니다. 예제 2번. 예제 2번은 다 보지는 않고 보기 몇 개만 볼게요. A, B, C, D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A만 한번 확인해 보면 A는 앞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예제에서 우리가 풀었던 거랑 비슷하겠죠. 1월 달의 평균은 43,000 이상이다. 그러면 이때는 가평균을 43,000으로 잡고 편차의 합의 부호만 계산을 하면 됐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서는 옆에다 써보면 1, 2, 3, 4, 5월 2010년 1월에 대해서 하는 거고 12, 13, 14 이렇게 편차만 옆에다 적어보면 43,000을 기준으로 역시 반올림에서 100일짜리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2010년은 마이너스 2,500 2011년은 플러스 1,500 2012년은 마이너스 500 2013년은 1,900 플러스는 그냥 부호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은 1,300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안 더해봐도 5개 숫자 다 더하면 한참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러면 편차합이 0보다 크니까 이때는 가평균에다 어떤 숫자를 더한 게 평균이 되니까 평균이 가평균보다 커지게 된다. 바꿔 말하면 평균은 우리가 가평균으로 잡은 43,000보다 더 크다. 이상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A는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 D를 한번 보면 이번에 어떻게 나왔냐면 5월 전력 거래량이 2010에서 2014년 동안의 5월 전력 거래량 평균보다 더 많았던 때는 2번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문제가 길어지면 일단 문장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자료 해석도 어떻게 돼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계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뭘 구하라는 건지 무슨 소리인지 보기를 봤을 때 헷갈리는 보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해 능력 기본적으로 글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서 내가 풀이를 하는 형태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풀이하는 게 어떤 이 피셋형 문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영역이든 수리도 마찬가지고 독해 능력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5월 전력 거래량
5월 달 라인을 쭉 봤을 때 이 5개 숫자가 있잖아요. 이 5개 숫자 중에 이 5개의 평균보다 더 큰 적, 더 큰 해, 이거는 2개뿐이다. 요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역시나 평균과 관련된 개념이니까 가평균을 계산을 하면 될 텐데 이때는 그럼 가평균을 어떻게 잡고 편차합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의로 그냥 1, 2, 3, 4, 5등을 이렇게 나열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균보다 전력 거래량이 더 많았던 때가 2번만 있으려면 평균이 어디 있어야 돼요? 크기 순으로 1, 2, 3, 4, 5등이라고 되어 있으면 평균이 요 사이에 들어가야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평균이 2등과 3등 사이에 존재해야지 평균보다 큰 적이 2번이 되는 거야. 그죠? 평균이 만약에 3등보다 작으면 평균보다 큰 적이 3번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보다 많았던 때가 2번이다. 이걸 확인하려면 평균이 2등에서 3등 사이에 있냐, 이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처음에는 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부터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미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2등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거는 그냥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2등을 가평균으로 잡고 편차 계산하거나 3등을 가평균으로 잡고 편차 계산하거나 임의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등을 가평균으로 잡고 계산할 때는 편차합이 0보다 작게 나와야 되는 거고, 3등을 기준으로 할 때는 편차합이 0보다 크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옳은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일단 순위부터 적어보면 1등, 2등, 3등, 거꾸로네요. 4등, 5등 이렇게. 여기서는 그래서 한번 3등을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3등을 기준으로 잡고 편차합 통해서 평균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올림했다 치고 그냥 100의 자리까지만 해보면 가평균을 그냥 36,900으로 잡는 거죠. 편차합 계산합니다. 그러면 34,000 정도 나오니까 33,600, 33,600이니까 요 그냥 표에다가 바로 적어보면 마이너스 3,30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5,800이니까 마이너스 1,100. 그 다음에 얘는 그냥 0이라고 보고요. 2013년은 플러스 400 맞죠? 2014년은 플러스 1,800 이렇게 돼. 요거는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겠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 편차합이 0보다 작다는 건 확실하게 계산이 됐으니까, 만약에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3등보다 평균이 더 큰 건데 그래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2등보다 더 커지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평균 잡고 봤을 때 편차합이 0보다 많이 작기 때문에 이때는 평균이 3등보다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D는 그러면 틀렸다. 왜냐면 3등보다 낮아지면 적어도 3등, 1, 2, 3등은 평균보다 높은 거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보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전부 다 계산하면서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계산하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C회사는 이번 달 신제품 출시에 앞서서 제품 만족도 조사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전체 평균이 몇 점이냐, 요걸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자료는 연령대별로 조사 대상자 수랑 얘네들의 평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네를 다 합친 평균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역시나 평균의 정의에서 계산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가평균을 잡고 걔를 활용해서 조금 더 숫자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평균 얼마로 잡는 게 좋을 거냐면 7.0의 숫자가 딱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숫자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와 있을 때는 이 가운데 숫자를 가평균으로 잡는 게 이제 대칭이 나오니까 보통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가평균을 7.6점으로 잡고 가라고만 써보면 7.6점으로 잡고 편차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 써보면 그냥 편차 어떻게 되냐면 7.0의 편차는 어떻게 돼요? 이 값에서 가평균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0.6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이 그런 거고 그런 애 60명 있으면 곱하기 60 요게 전체 편차가 될 거야. 10대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0.6씩인데 평균이 7.0이니까 평균이 7.0이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60명이 전부 다 7.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편차가 마이너스 0.6이니까 거기다 똑같이 사람 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6은 편차가 0이에요. 0은 얼마를 곱해도 0이지만 좀 형태를 맞춰서 보기 위해서 똑같이 이론상 대상자 수를 곱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30대는 0.6이죠. 역시 조사 대상자 수를 곱하면 되겠죠. 편차, 전체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숫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편차의 합은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편차의 합을 구했으니까 평균 계산할 수 있겠죠. 평균 계산해 보면 평균은 7.6에다가 편차의 합을 더하는데 편차의 합이 음수니까 빼면 되겠죠. 12를 빼면 돼. 근데 그냥 빼는 게 아니라 평균을 낼 때처럼 어떻게 하냐면 전체 대상자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전체 대상자 수는 164명이야. 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7.6보다 좀 작아진다 이렇게 느낌이 오겠죠. 그럼 이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느 정도로 해볼 거냐면 역시나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는 역시 그냥 대충 한다. 분수 계산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분수 계산도 다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대충 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좀 숫자를 편하게 바꿔볼 거예요. 임의로. 어떻게 바꾸냐면 그냥 160분의 4로 160분의 12로 얘는 좀 편하게 계산되겠죠. 160분의 12는 왜냐면 얘는 약분하면 40분의 3이니까 40분의 3은 어떻게 돼요? 밑에다 써보면 40분의 3은 요건 빠르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4분의 3은 0.759 그죠? 거기에 이제 10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한 칸 앞에 공을 하나 소수점 뒤에 공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겠죠? 0.075 이렇게 계산이 되겠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산은 7.6에서 0.075를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계산 결과가 7.52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올림하면 7.5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평균을 활용해서 평균과 관련된 특히나 뭐 그냥 평균을 구해라 이런 내용은 가평균을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꼭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다시 풀어보시면서 정확하게 한번 계산하는 거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라는 얘기는 이 과정을 한번 쭉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 숫자를 정확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분수 계산은 보통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숫자 딱 떨어지면 몰라도 그런 경우가 잘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면 완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원칙을 하나 설명드리면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답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충.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어느 정도 그럼 대충 해도 되냐? 그거는 약간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겠다. 제가 나중에 이제 원칙도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스스로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삼포도, 삼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도라고 하는 거는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런 거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과 관련해서 우리가 통계학과 관련해서 보통 많이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평균이겠죠. 평균이 얼마냐. 이게 제일 관심 있는 내용이 될 거고 또 관심 많이 갖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냐, 얼마나 모여 있냐. 이게 또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평균이 60이라고 하더라도 50, 60, 70을 받아서 평균이 60인 거랑 30, 60, 90을 받아서 평균이 60인 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값들이 벌어져 있냐. 이게 또 궁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게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근데 벌어져 있는 정도를 체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뭐냐면 편차라고 했어요. 편차. 그죠? 근데 왜 편차를 바로 쓰지 않고 이렇게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는 걸 쓰냐면 편차는 중요한 성질이 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편차의 합은 0이 된다. 그죠? 그래서 벌어져 있는 정도를 다 더해서 구하고 싶었는데 그러려고 봤더니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벌어져 있는 정도 다 더해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곱해서 더했다는 얘기죠.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이제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다 양수만 남으니까 0이나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나누면 절대 0이 안 나올 거다.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차를 그냥 제곱해서 더한 거예요. 별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그게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건 평균이랑 편차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편차라고 하는 거는 그냥 활용하려고 봤더니 더하면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벌어져 있냐 이걸 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0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제곱해서 더한 겁니다. 음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게 분산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했으니까 숫자가 너무 커지겠죠. 불편해. 그래서 그냥 다시 루트를 씌웠다. 루트를 씌워서 숫자를 작게 만들어줬다. 이게 이제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이거 그냥 좀 혹시라도 헷갈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입으로 말로 몇 번 해보세요. 루트 분산 표준 편차. 그죠?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 이렇게.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서 더한 거를 똑같이 이제 자료수로 나눈 게 분산이 되는 거고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된다. 되죠? 루트는 혹시라도 뭐였냐면 이렇게 루트의 의미는 예를 들면 루트 4는 2잖아요. 요거의 의미는 요 안에 있는 숫자 제곱했을 때 요 안에 있는 숫자가 되는 수 루트의 의미가 그러니까 루트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4가 2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도 했었냐면 그럼 4를 바꿔서 4
4를 바꿔서 써보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으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지워진다. 그죠? 루트를 이제 지수로 생각하면 루트 a는 a의 2분의 1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 제곱을 하면 곱하기 2가 돼서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루트는 뭐 가끔 나올 수도 있고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4가 있는데 분산이 4가 나왔다. 4에다 그냥 루트를 씌우면 숫자가 다시 작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숫자를 좀 더 작게 만들고 물론 이제 단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바꿔주기 위한 것이 이제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표준 편차든 분산이든 분산을 일단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산 계산하는 방식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복잡한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편차를 구하고 싶은데 벌어져 있는 정도로 알고 싶으니까 편차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그냥 더하면 0이니까 제곱해서 더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 60, 70 지금 예시 나와 있는 숫자 얘의 편차는 어떻게 됐어요? 3분의 200이 되겠죠. 분산은 그냥 3분의 2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넘어갑니다. 역시나 자주 나오진 않고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5번은 같이 보면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수가 딱 정해진 점수가 아니라 45 이상 55 미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점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거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평균을 계산을 먼저 해야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뭐 분산과 표준 편차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평균을 알아야 편차를 구하니까. 근데 이렇게 주어진 값으로 나와 있으면 그럼 범위로 구해야 되냐 너무 복잡한데 그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계획값 자체가 주어진 값 자체가 이렇게 범위로 주어져 있을 때는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 둘의 평균 5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할 때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60, 세 번째는 70, 80, 9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5 이상 55 미만이 2명 있는 거지만 그냥 50.2명 있는 거다. 평균과 이런 통계값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점수들을 가지고 가평균 설정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역시나 가평균은 요 가운데 있는 숫자를 가평균으로 잡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평균 70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편차를 바로 적어보면 편차를 오른쪽에다 적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다 적어보면 편차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런 애들 2명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60의 편차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런 애들 9명 있는 거고 70은 0 80의 편차는 10인데 그런 애들이 11명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0의 편차는 20 그런 애들 1명 있죠. 그러면 편차는 요 값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더할 때는 이렇게 대칭으로 있는 애들은 편차가 똑같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워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0 플러스 110인데 요 9명까지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으로 지워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차이나는 이렇게 둘만 남는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숫자 약간 복잡해지면 이런 식으로 꼭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칭으로 가운데 있는 숫자를 잡았으면 이렇게 편차가 대칭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칭으로 나와 있는 숫자끼리는 똑같이 이렇게 지워줘도 괜찮습니다. 그럼 20도 마찬가지. 이렇게 1명.
그러니까 플러스 20은 없고 마이너스 20 한 명이 있는 거다.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이렇게 되니까 편차합이 0이 나오겠죠. 편차합이 0이란 얘기는 얘가 평균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평균은 70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분산과 표준 편차 계산해보면 표준 편차는 어차피 분산을 계산해야 되니까 분산을 계산해보면 분산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값을 이제는 제곱해서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여기서는 원래 50의 편차는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 20이 아니라 얘를 제곱해서 더한다는 얘기예요. 제곱해서. 전부 다 제곱해서. 그죠? 그럼 제곱하면 400짜리가 2명, 1명 이렇게 있겠죠? 위쪽에다 써보면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분산은 분모에는 똑같이 이렇게 항목을 다 더한 값이 들어올 거고 일단 분자부터 적어보면 분자에는 일단 이렇게 20을 제곱하면 400이 될 텐데 400짜리가 3이 있겠죠? 위아래를 다 더한 겁니다. 어차피 제곱하면 둘 다 플러스가 되니까. 그 다음에 10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10이나 10이나 제곱하면 둘 다 100이니까 100이 됐는데 100짜리는 9명, 11명이 있으니까 총 20명이 있는 거죠. 이게 전체 편차의 합이에요. 0은 어차피 제곱해도 0이니까. 그 다음에 분모에는 전체 인원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평균을 낼 때도 전체 인원수를 나누는 거니까. 그럼 전체 인원수는 어떻게 돼요? 50명이 되겠죠. 50명. 50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계산해보면 1500을 50으로 1400을 50으로 나누는 거니까 계산이 잘 안 돼. 28 이렇게 나오네. 제가 계산을 잘못했죠. 1400이 아니라 1200에 2000을 더하는 거니까 3200이 나오죠. 50.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64.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분산이 64. 그러면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제곱해서 64가 나오는 숫자 8이 되겠죠. 답이 4번.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이라면 우리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문제, 그래서 조금 쉽게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풀 수도 있지만 평균 정도 난이도 혹은 좀 어렵게 내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시간 분배를 잘해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 이제 합격 전략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평균은 그렇다 쳐도 이런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좀 풀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뒤쪽에 있다. 나중에 푸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정도의 문제들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같이 계산하는 연습 해보시길 바라요.